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의 지은이 도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편집자이고요. 또 3년 전에 독서 에세이를 출간을 했어요. 그 에세이를 출간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던가 글쓰기 모임이라던가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곳에 가서 간혹 강연을 하는데요. 그렇게 강연을 다니던 중에 쓴 원고를 모아서 쓴 책이 이번에 여러분이 읽어주신 그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마다 동기는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까지 쌓아오신 내적 자산을 굉장히 매력적인 글로 풀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면에서는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러한 바람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제목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 키워드에 일기가 있잖아요. 이 일기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많은 분이 에세이보다는 좀 일기에 집중을 많이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기를 에세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구석 일기조차도 에세이가 될 수 있으니까 독자 여러분이 쓰는 글은 그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이 찾아서 읽는 에세이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어진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원고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저자 선생님들의 원고가 있죠. 그 다음에는 투고 원고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처에서 뜻하지 않게 굉장히 수준 높은 원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원고는 바로 투고 원고입니다. 투고 원고를 보다 보면은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책 한 권의 분량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완성도 있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고들이 모두 출간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은 출판사가 그 좋은 원고들을 놓치는 거죠. 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국내 출판사의 대다수는 20인 미만의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편집자가 투고 원고 관리는 좀 업무 후순위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좋은 원고는 투고 원고를 잘 관리할 인력이 있는 좀 큰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출판사라고 해가지고 좋은 원고를 다 찰떡같이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목이라던가 기획안 같은 데에서 검토하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토고 원고가 출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좀 원고 자체에 있습니다. 원고를 잘 쓰셨어요. 일정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한 권 분량으로 쓰셨는데 검토자가 보기에는 독자 입장에서 읽었을 때 끌리는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가 출간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강연 의뢰를 받고 가장 많이 했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작법을 두루두루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에세이 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쓴 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읽어주신 그 책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글을 잘 쓰시는데도 왜 그 출간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이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가가 이 책을 쓸 때 제가 가장 집중했던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전문 수필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든 어디에든 좀 글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팁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팁이라는 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끌리는 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좀 7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이 글쓰기의 정답이라거나 지표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뭐 이것을 빼고 저것을 더해서 완벽한 결과물이 짠 하고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분야는 아니기 때문이죠. 글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글쓰기를 하다가 좀 글이 막혔을 때 어느 정도는 쓴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참고는 할 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바로 이 7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 사이즈로 제가 뭘 가장 중시하는지 즉시적으로 보이죠. 네, 첫 번째로는 타깃 독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신한 소재, 그 다음에는 뛰어난 표현력, 그 다음에는 솔직함, 그 다음에는 정보, 그 다음에는 통찰력, 그 다음에는 유머입니다. 끌리는 글의 어떤 제 첫 번째 특징은 또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글을 쓸 때 과연 내 글을 누가 읽을지 염두에 두면서 쓴다는 뜻입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들은 독자를 생각 안 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분 독자들은 삼각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군요. 하면서 반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분들은 독자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저처럼 좀 평범한 사람들은 내 글을 과연 누가 읽을지를 생각하면서 쓰면은 굉장히 많은 점에서 달라집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지냐면은 그냥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체도 달라지고요. 소재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예시로 드는 사례도 달라지고, 비유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독자 설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위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내면에 깊이 집중해서 글을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글을 읽을 타인을 좀 염두에 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경우죠. 그럴 때에는 저는 제1의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바로 글쓴이 자신이죠. 그런데 이 글쓴이 자신은 잘 생각해 보면 꼭 한 사람인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자기 안에는 자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부모이자 자녀이기도 하고 뭐 또 내 친구에게는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고 회사나 직장 밖에서는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문제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어떤 나가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쓰시면은 독자를 설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모람에서 다음 주에 이렇게 모임하실 도서 중에 내향인을 위한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앞부분밖에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목만으로도 제가 이 책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 끌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자. 독자가 제목에서부터 바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내향인이라고 독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딱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향인인 사람은 내 얘기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이 조금 똑똑하다고 느낀 거는 부제로 가면은 그냥 내향인이라고 설정한 걸로는 부족했다고 느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은 오늘도 나를 숨기고 외향인인 척 살아가는 내향형 인간의 해방일지. 내향인도 한갈래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좀 소셜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독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냐면은 나를 숨기고 외향인인 척 살아가는 내향형 인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부제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 그냥 내향인이라고 했어도 내향인 독자들을 포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좀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한 거죠. 이렇게 독자를 구체적으로 대상화를 하면은 한 사람이 내 글을 읽을 거였다면은 10 사람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을 쓰실 때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쓰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끌리는 글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소재입니다. 네, 소재라고 하면은 소재가 참신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은 보통 사람은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은 분명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고독사한 그런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 분들의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실신만 염을해온 장례 지도사분의 에세이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고독사는 이제 사회 현상이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흔히 접할 수 없는 참신하고 새로운 소재는 분명히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거는 소재가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참신한 소재도 좀 뻔하게 풀어가면, 좀 너무 평범하게 풀어가면은 초반에 화제몰이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오래오래 찾아 읽는 글은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좀 굉장히 평범한 소재도 특별하게 풀어가면은 오랫동안 회자되면서 스테디하게 읽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참신하게 어떻게 풀어가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7가지 특징을 더해보자. 그러면 글이 좀 참신하게 다가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내향형 인간을 위한 심리학 수업 이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소재가 여러분 참신하게 느껴지세요? 내향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수업이 참신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책은 그렇게 참신한 소재는 아니라고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출간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고 국내에 소개되는 wen서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출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과거에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혹은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은 꾸준히 출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소재면에서는 저는 어쩌면 그렇게 참신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독자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겟 독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데 있습니다. 내향인 중에서도 외향인인 척하는 내향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별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참신한 소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타깃 독자 하나만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참신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에세이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양 심리학서죠. 그런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건대 독자에게 말을 걸듯이 저자 선생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에세이 화법으로 풀어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내는 책들은 단순히 이 책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역사학이라던가 언어학이라던가 문학 같은 좀 학술적인 내용도 인문 에세이로 풀어내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과학에 분류할게요. 자연과학이라던가 사회과학, 이런 심리학 같이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도 과학 에세이로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특정 분야의 내용은 내가 어려워서 읽지 못할 거야 라는 독자들을 좀 끌어들이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 하는 독자들도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은 어디 한번 읽어볼까 하는 인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혼종 에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혼종 에세이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독자에게 읽힌다는 거는 바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든지 그거는 꼭 좀 좋은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 말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가 좋은 에세이의 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든 그거는 에세이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끌리는 에세이의 특징으로는 표현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범한 소재도 좀 특별하게 풀어가면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읽히는 에세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 표현력이 좋으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이 책에서 표현력이라고 말한 거는 어휘력이라던가 문장력이라던가 비유력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 서두에서 제가 표현력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더 좋은 특징들도 많다. 좋은 글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글을 쓰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 표현력에 치중하시느라고 정작 이만큼 중요한 다른 특징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휘력이 좋으면 너무나 좋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짧고 긴 문장은 또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와 이건 정말 참신해.' 하는 비유를 넣으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표현력 중에는 '물 흐르는 듯 전개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논리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논리력까지 갖추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글쓰기는 장르가 어느 분야이든 간에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죠. 그 창의적이라는 거는 상관없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짓는 능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글쓰기에서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연결짓는 능력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참신한 비유를 만났을 때 독자들이 감탄하는 이유도 글쓰기라는 창의적인 활동에서 만날 수 있는 좀 정점에 이르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내 소재는 너무 평범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표현력을 길러보면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끌리는 에세이의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저는 솔직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세이는 좀 개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전면에 개인사를 내세우면서 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을 애매하고 모호하게 자꾸 반복을 하면은 독자에게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때의 솔직함이라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에세이에서만 솔직함이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과학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라는 인문 및 과학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두 에세이는 좀 타인에게 공개하기 힘든 자기 개인사랑 그 가족사를 좀 과감하게 독자들에게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음, 인지심리학서도 있어요. 인지과학서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개인사를 공개했냐면은 자기의 뇌가 사이코패스 뇌랑 동일하다는 것. 이거를 공개하면서 독자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문 에세이, 과학 에세이에서도 개인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했을 때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자기 개인사를 다루는 에세이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부족한 면도 솔직하게 공개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첫 번째 책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에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은
너 그렇게 솔직하게 써도 그 업계에서 뭐 사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에세이의 관건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부족한 면을 내보일 때 독자는 그 저자에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 사는 게 다 별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 이 저자는 이런 점에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구나, 아,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끌리는 에세이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보라는 거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 어디 회사에 주식 투자하면 돈 벌어요. 단순한 이런 정보는 아니고요. 내 글의 논리력을 뒷받침하는 배경 지식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 에세이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좀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가벼운 경수필을 읽고 나서도 이 경수필이라는 거는 일상다반사를 주제로 소재로 풀어내는 에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가벼운 경수필을 읽으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예술 이런 분야의 지식을 얕게라도 접하면은 굉장히 내실 있는 독서였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를 다룬 에세이에서도 이렇게 적절한 지점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만한 배경 지식을 넣으면은 독자에게는 아, 정말 교양과 상식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한 개인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네 하면서 유익한 독서였다는 인상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단순히 개인사를 다룬 에세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도 요즘 에세이 화법으로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학술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들을 어, 제공해 주면은 독자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글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울릴 만한 그런 글에 적절한 지점에 이런 유익한 정보를 넣어주면은 독자에게 와, 나 재미있게 읽었는데 공부도 했어. 이런 인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끌리는 글의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저는 통찰력을 두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를 자기만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그때 얼핏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얼핏 떠오르는 생각에 좀 깊이를 더해 본다는 뜻입니다. 깊이를 더해보는 방식으로는 뭐 여러분만의 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얼핏 떠오르는 생각에 좀 반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해 보는 거죠. 혹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조금 큰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핏 떠오르는 생각의 원인이나 배경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뻔하게 처음에 들렸던 생각도 그 사람만의 관점으로 변하는 전개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예시로 들었던 거는 한 직장인이 아침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막 상사에게 엄청 음, 뭐 혼난 거죠. 그래서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얼핏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첫 단추 잘 잠가야 돼.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자기만의 관점을 더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갔냐면, 근데 첫 단추는 정말 잘 잠가야 되는 걸까? 어긋나게 잠궈도 패션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만의 관점을 펼쳐가는 예시를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만의 관점의 깊이를 더해보되 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끌리는 에세이의 특징으로는 제가 되게 조그맣게 썼어요. 바로 유머입니다. 왜냐면은 이 유머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유머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에세이의 독자들이 좀 유머러스한 글을 남달리 좋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려 이 책의 한 챕터로 넣어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진지한 글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진지한 글에서 큰 재미를 느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세상에 두 편의 글이 있습니다. 두 편 다 똑같은 주제와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진지한 글, 다른 한쪽은 유머러스한 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유머러스한 글을 택합니다. 왜 좀 너무 이렇게 말장난이라던가 유머가 넘치는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유머가 단순히 깔깔깔 웃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머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긍정적인 심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또 긴장도 완화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유머러스한 사람이 괜히 인기가 많은 건 아니겠죠? 그거는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소재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소재와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면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저처럼 일상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인간은 아닌데 글은 되게 재미있게 쓰고 싶어 하시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글쓰기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 자신 없어요 하면서도 분명히 유머러스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유머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구사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책에서 몇 가지 고전적인 기술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끌리는 에세이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하긴 했는데 저는 이 7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바로 독자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보편성을 두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 두 말이 별개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끌리는 글을 쓰고 싶다는 거는 결국은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뜻이죠.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개인사이든 허술적인 내용이든 간에 더 많은 독자에게 호소가 됐으면 좋겠고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특징을 저는 독자와 보편성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7가지 특징 외에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더해 가다 보면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넓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끌리는 에세이의 글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독자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또 내 글의 보편성을 부여하는 글을 썼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출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예, 요즘은 자가 출판도 가능한 시대라서 여러분 마음 먹으면 내일 당장 책 제작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는 자가로 혼자 출판했을 때보다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했을 때 더 많은 독자를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투고를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저는 제목이랑 컨셉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목이라는 거는 메일 제목, 원고 전체의 제목, 장 제목, 그 장 아래 있는 중재, 소재, 할 것 없는 모든 제목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제목들이 기획안의 목차에 들어갈 테니까요. 일단 메일 제목에서는 이게 투고라는 사실, 어떤 분야의 원고인지,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제목으로 시선을 끌어주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제목을 좋아하시죠. 저도 그런 제목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투고 시에는 그런 제목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메일 제목에서부터 드러내줘야 이 출판 관계자가 이 수많은 투고 원고 중에 이거를 눌러볼지 안 눌러볼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고의 가장 핵심은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컨셉이죠.
이 컨셉이라는 건 요즘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의미로 쓰여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컨셉은 바로 주제의식을 얘기합니다. 뭐 흔히 말해서 야, 네 컨셉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뜻이고 말하고 싶은 거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뭐 그다음 너한테 뭘 물어볼지 알아갈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셉이 뭔지 알아야 제목이라던가 복차라던가 뭐 서두에서 좀 드러났을 때 이 출판 관계자가 이거를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고시에는 이 제목과 컨셉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 보시고 매일 제목도 써보시고 원고 전체 제목도 잡아보시고 장에 구분되어 있다면 장의 제목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상과 같이 끌리는 에세이 특징 7가지와 초고시에 좀 염두에 두면 좋을 점을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책의 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할 텐데요. 우선 제 미니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도 편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저는 글쓰기에 막힌 적도 없고 생각 복잡하면 잠만 자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글쓰기나 독서라는 게 아마도 저한테는 그냥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좋은 글을 써가지고 세상을 놀래켜 줄 거야 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콘텐츠 범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어 하시든 그 주제의 책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나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담아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나온 콘텐츠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부담을 내려놓으실 때 즐거운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즐겁게 하는 거를 어,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글쓰기도 즐거운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